제 이름은 뻔뻔강사라는 별명 쓰고 있는 유명한입니다. 지금부터 우분투 기반의 안드로이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아까 그 이전 세션에서 그 에브로님이 아까 리눅스 관련된 얘기를 좀 하셔서 그 내용을 몇 가지 짚고 얘기를 해야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 사실은 저한테 강의 되신 분은 저기 성진 씨랑 이렇게 거의 그 정도밖에 없는 듯 하지만 또 강의를 들으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저도 공돌이,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또 저한테 강의 듣는 분도 공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다 공돌이 대 공돌이를 얘기할 때는 항상 하는 얘기가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얘기하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 단순하고 무식하게 가르친다는 데서 단무지를 좀 많이 씁니다. 그 마지막에 지는 이제 요 앞에 있는 참수같이 이렇게 지 뭐를 하는 애들만 쓰는 거고요. 저처럼 스마트한 친구는 이제 그 지만 안 하고 단순하고 무식하게 그런 얘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적인 사람 네. 지는 뭐예요? 지랄. 지랄? 네. 찌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몇 가지를 좀 요거는 이제 제가 그 호사대학교에서 할 때 좀 했던 건데요. 다른 것 빼놓고 아까 좀 얘기 나왔던 것 중에 스레드라는 용어도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얘기하기 전에 일단 몇 가지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왜 컨텍스트 스위칭 같은 거 이런 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냥 그런 얘기 몇 가지랑 아까 프로세스랑 스레드랑 얘기 나왔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사실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데요. 우리가 운영체제에 대한 개념을 좀 알려면 간단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저 그 화살표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잘못했다고 보시고 간단하게만 그냥 봐주세요. 요거는 hello.c라고 하는 코드가 LED를 제어하기까지 이렇게 쭉 실제 어떤 소스 코드가 컴파일돼서 CPU를 거쳐가지고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단계까지 제가 그 어떤 이 친구 가는 여정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강의 들었던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고, 제가 작년에 출간해서 올해 그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굉장히 베스트셀러를 향해 치닫고 있는 그 책을 다들 안 보셨겠지만 보실 거라 예상이 들고요.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저한테 한 2,500원에서 4.3%대면 한 그 정도 한 2,000원 정도를 저한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거기에다가 제가 써놨는데, 이게 소스부터 디바이스까지 내려가는 그냥 어떤 흐름이에요. 근데 이 중에 다른 것들은 제가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좀 빼고, 우리 운영체제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스케줄링이고, 스케줄링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컨텍스트가 뭐냐 자꾸 물어봐요. 여기서도 물어보면, 물론 시간 관계에서 묻진 않겠습니다. 근데 물어보면 문맥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학생들의 한 4분의 3 이상은 다 문맥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보죠. 문맥이 뭐냐고. 문맥이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면,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주 쉽게, 저는 무식하게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것 자체가 CPU죠. 정확하게는 CPU 안에 중에 여기 보면 CPU가 한 두 파트로 나눠져 있죠.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이 안에 버스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스 구조라는 거는 우리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선 하나 놓고 하나씩 이렇게 공유하는 걸 버스 구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 PC에도 보면은 네트워크 카드나 그래픽 카드를 꽂는 그 PCI 슬롯이 정확하게는 PCI 버스 슬롯인 거고, 그 버스라는 구조가 여기 보면 CPU 버스 나와라. CPU 코어랑 여기 페리페럴이라고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IO 핀을 제어하는 컨트롤러가 어떤 하드웨어가 따로 있어요. 또 USB를 제어하는 하드웨어도 따로 있을 거고, 여러분들 휴대폰에 들어가는 TFT LCD나 터치나 이런 것들도 제어하는 하드웨어들이 각각 이렇게 하나씩 따로 있고요. 이것들이 CPU 코어를 버스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버스 구조로 되어 있냐면, CPU 코어 자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별로 없죠.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에서 그 여러분들 쓰고 있는 휴대폰이나 태블릿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휴대폰, 특히나 그 애플에도 CPU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는데, CPU는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저 CPU 코드 사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하드웨어들도 전부 다 사와요. 요걸 이제 IP라고 하는데, 이런 걸 사와서 그거를 그 버스에다 탁탁탁탁탁 붙이기만 하면, 그 다음에 그걸 AGV라고 해서 칩으로 그냥 찍어내면 그게 하나의 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CPU를 만드는 회사들은 많은데, 코어 자체를 설계해서 만든 회사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들기가 어렵고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한 번 살 때 비싸게 사왔고 비싸게 사왔으니까 뽕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뽕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걸 가지고 자꾸 여러 개를 확장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왜 PCI 슬롯이 있냐면 컴퓨터를 제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컴퓨터를 여러분들 어떤 용도로 쓸지 짐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 게임용으로 쓸지 저처럼 약간 동영상 어떤 그 보는 용도로 쓸지 저는 보는 용도인데 저쪽에 앉아있는 친구는 촬영하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뭐 다른 촬영은 안 하겠지만 어떤 건지 그런 용도로 좀 쓰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시고 그러시죠? 네. 차분하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네. 좀 너무 안 웃으시니까 제가 좀 긴장이 돼서 그런 어떤 용도로 쓸지를 모르니까 처음에 하드웨어 스펙을 맞출 수가 없어요. 하드웨어 스펙을 맞출 수 없으니까 차라리 갖다 사용하는 사람이 확장성 있게 쉽게 확장하라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버스예요. 쉽게 말하면 CPU 코어 하나에 버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를 팅팅팅 3개를 붙여서 요 용도에 맞는 CPU를 하나 또 만들어낼 수도 있고 5개를 붙여 또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버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했던 소프트웨어가 실제 시행되는 영역은 여기 코어까지예요. 코어까지고 코어 다음부터는 전부 다 하드웨어의 세계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상 메모리라고 얘기하는 건 가상이라는 얘기는 어딘가 실제라는 얘기가 있겠죠. 그럼 그걸 매핑시켜주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CPU 안에 그 CPU 안에 코어랑 그 아까 컨트롤러들이랑 아까 버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버스를 넘어가기 전에 MMU라고 하는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이라는 실제 하드웨어 칩이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가상하고 실제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매핑시키면 우리가 느려져서 소프트웨어를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드웨어가 들어있어서 그 하드웨어를 거쳐서 나가는 저 페리페리를 썼던 것부터는 전부 다 하드웨어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으로는 우리 32비트 운영체제는 총 4GB의 버추얼 메모리를 쓰잖아요. 근데 그게 0번지부터 4GB까지 쭉 차례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물리 메모리를 가보면 뒤죽박죽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모르는 상태인데 쓰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면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참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기계어란 말 자체가 잘못 번역돼서 우리가 계속 기계어란 말을 쓰는 거지 기계어에 0, 1, 0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 기계는 전압 레벨밖에 모릅니다. 1하고 0 따위를 만약에 기계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기계랑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10, 10을 기계가 정말로 알아들으면 자 이제부터 너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거야. 오늘 컨디션 어떠니? 나 지금 앱 좀 올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어? 메모리 좀 딸려? 내가 그럼 좀 늘려줄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1010은 모습으로도 우리 만들 수 있잖아요. 1010은 기계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고요. 그래서 예전에 프로그래밍 할 때는 펀치로 눌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계속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요. 단 그럼 컴파일하면 나오는 저 뭐 hello.exe나 이런 코드는 그 안에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기계어라는 명령이 그러니까 기계어가 좀 잘못 번역된 거고요. 실제로는 CPU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한테 이런 일 저런 일 시키는 거예요. whileloop을 만들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 시키는 CPU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 만들어진 건 CPU 명령어고 그거를 무조건 실행시키려면 메모리에 올려야 되죠. 이 얘기도 한참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 무조건 메모리에 올라간 다음에 실행되죠. 하드디스크에서 직접 실행 안 시키잖아요. 그죠? 우리는 늘 그렇게 자동적으로 알고 있지만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의심은 안 가졌죠. 근데 왜 그러냐면 계속 얘기하지만 CPU는 기계예요. 기계는 기계 영역밖에 모릅니다. 하드디스크는 기계가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영역이에요. 아까 잠깐 EXT3나 이런 식의 파일 시스템 얘기 나왔죠. 그럼 우리 하드디스크를 생각해봐요. 이게 하드디스크예요. 하드디스크는 이렇게 그 레코드판 같은 게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더빙이라고 하는 테이프 이거 보신 우리 이 세대가 젊어가지고 테이프 더빙 했던 세대 있나요? 그 테이프가 우리 마그네틱 방식이잖아요. 하드디스크가 그렇게 기록이 되는 장치예요. 근데 그게 속도가 빠르죠. 7200, 5400 이런 빠른 속도로 돌잖아요. 그럼 내가 한 1MB짜리 어떤 파일을 저장한다고 쳤을 때에는 우리 머릿속에는 연속된 메모리 주소를 쓸 것 같지만 이게 빠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위에만 도는 게 아니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그네틱으로 띵띵띵띵띵 새똥 싸듯이 찍찍찍 긁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게 띄엄띄엄 되어 있는 걸, 즉 내가 1.mp3를 듣고 있는데 곡이 마음에 안 들어서 2.mp3 점프를 해야 되는데 2.mp3가 몇 번지부터 시작하는지, 또 2.mp3는 실제 우리는 한 파일로 뭉쳐져 있는 것 같지만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요만큼 내가 플레이하고 나서 그 다음번 녀석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주기 위한 뭔가가 필요하고요. 그게 파일 시스템입니다. 윈도우즈용 소프트웨어가 리눅스에서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운영체제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 파일이 몇 번째에 있는지 찾아내는 이 알고리즘 방식이 틀립니다. 그래서 윈도우즈는 그런 거를 파일이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어떻게 할당되어 있는지, 알로케이션 되어 있는지 그 정보가 하드디스크 앞부분에 테이블처럼 정리되어 있다고 해서 FAT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FAT 16과 30의 이 숫자는 주소예요. FAT 32의 단점은 뭐예요? 한 파일의 사이즈가 몇 바이트를 넘어갈 수 없죠? 4GB. 왜 4GB죠? 이 32승은 4GB가 32비트 운영체제의 최대 메모리는 몇 바이트예요? 가상 메모리? 4GB죠. 알고는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가상 메모리 쓴다는 얘기는 하드웨어로 뭐 메모리가 비싸고 부족하니까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한다는 의미에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배웠잖아요. 근데 요새 메모리 똥값이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럼 예를 들면 얘가 이제 32비트 운영체제 우분투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4GB 똥값으로 꽂아놨어요. 그럼 이제 얘 가상 메모리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왜 써야 되죠? 우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써야 돼요, 가상 메모리? 운영체제에서 관리를 줘야 돼요. 누가요? 운영체제가 줘야 돼요. 왜요? 운영체제로 프로그램도 실행해 줘요. 운영체제 실행해주면 가상 메모리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운영체제에는 인베디드 쪽에 RTOS라는 것도 있어요. 리얼타임 OS라는 것도 있어요. 가상 메모리 안 씁니다. 그럼 왜 그러죠? 호호. 왜 그러냐면요, 운영체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리눅스라고 하는 이런 운영체제는 아까 제가 운영체제는 RTOS도 있다고 그랬죠? RTOS에 반대되는 개념이 리눅스나 윈도우와 같은 범용 운영체제고 스마트 자가 붙는 제품들은 절대로 RTOS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대폰에 그 스마트폰에 올라가는 안드로이드 폰은 리눅스가 올라가 있고 아이폰은 그게 원래 실질적으로 FreeBSD가 변형된 iOS죠. 유닉스라고요. 태블릿도 마찬가지, 스마트 TV도 마찬가지. 원래 디지털 TV는 100%가 거의 리눅스예요. 근데 왜 RTOS는 가상 메모리를 안 쓰고 얘는 써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범용 운영체제가 왜 만들어졌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이분들 여기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분이 물을 한 모금 안 먹은 거야. 그럼 지금 목말라 막 미치겠죠. 얘처럼 막 냄새도 좀 나고 저희 분대형처럼 막 눈도 막 이렇게 하고 막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막 시원한 막 물이 하나 이렇게 딱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물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물만 보면 눈에 불이 켜고 미치는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 물을 이렇게 놓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거를 나눠서 잘 드세요 하고 제가 쫙 나갔어요. 문 닫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권력을 이용하는. 그때는 뭐 이제 학번 띄고 나이 띄고 너희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제대로 먹겠습니까? 못 먹을 거야. 얘는 정해져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거 공평하게 조금씩 나눠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 지금 굶주려 미치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줘야 돼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건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제가 이거 돌아다니면서 조금 먹어요. 근데 얘 더 먹으려고 안 돼.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절대 못 건들게 하고 이렇게 쭉 돌리면 우리 조금씩 한 번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운영체제. 어플리케이션이 절대로 하드웨어나 어떤 OS 리소스에 절대로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가상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따가도 원래 하려는 얘기니까 잠깐 보자면
요게 요게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엑스레이 같은 걸로 팍 찍어버리면 이렇게 딱 아키텍처가 나와요. 대충 이런 그림도 우리 보죠. 그죠? 네, 죄송합니다. 예. 못 봤다고 쳐요. 그냥 못 봤습니다. 우리는 예. 지금 보는 거예요. 근데 운영체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유저 레벨이라는 게 있고 커널 레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유저 레벨과 커널 레벨이 있는데 보통 여기서 저 그림 봤을 때 저 어플리케이션에서 밑에 이제 좀 잘렸지만 디바이스까지 내려온다 보면 그냥 순차적으로 쭉쭉쭉쭉쭉쭉쭉 실행되는 것 같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OS를 직접 코팅하고 내부 구조를 뜯어보고 뭐 이런 거를 안 했을 때는 그냥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는지 않았습니다. 안 그래요. 저기 점선으로 제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써놔가지고 유저 레벨, 커널 레벨 나눠놨잖아요. 저 유저 레벨과 커널 레벨의 차이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하드웨어적으로 유저 레벨에서 커널 레벨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32비트부터는 좀 비싼 CPU고 비싼 CPU부터는 뭐가 가능하느냐? MMU라고 하는 하드웨어는 32비트부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8비트나 16비트 레벨에서는 가상 메모리라는 말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조건 운영체제 없이 펌웨어라고 해서 어차피 가상 메모리 안 쓰고 직접 하드웨어 주소에 직접 액세스를 합니다. 근데 32비트부터는 MMU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느냐? CPU가 소프트웨어를 동작시킬 때 하드웨어적인 동작 상태가 틀려요. 어디? 뭐냐면 저 위에 있는 유저 레벨은 CPU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요. 하드웨어적으로. 근데 커널 레벨에서 CPU가 돌 때는 하드웨어적으로 왼쪽으로 돕니다. 두 개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유저 레벨에서 돌던 CPU는 절대적으로 커널 레벨에서 도는 저 영역. 실제 리눅스 커널 코드를 보면 아까 그 32비트 운영체제일 때 보면 32비트 운영체제 리눅스 커널은 전부 다 4GB 영역에서 돌아가요. 아까 그 이전 세션에 아까 PRC라고 하는 게 나왔었죠? 왜안 나왔죠? 이것도 끄면은 없앴어. 끝. 안 나오네. 그냥 넘어가. 그 나중에 PRC라고 하는 아까 그 여러분들 리눅스 쓰다 보면 PRC 파일들이 있는데요. PRC라는 디렉토리에 KAllSims라고 하는 파일이나 또는 PRC에 있는 파일들 VI로 열면 파일 내용 읽히죠. 근데 파일 사이즈 얼마나 나와요? 0으로 나오죠. 뭐예요? 프로세서. 예? 프로세서 아니에요? 네, 오페라의 유형처럼 제가 리눅스의 유형을 몇 번이나 강의할 때 써먹고 있는데 한 명도 안 웃어서 요새는 안 하고 있어요. 진짜 잘생겼다. 실질적으로 파일이 있어서 내용도 있는데 사이즈는 0이에요. 뭘까요? 가상. 메모리예요. 원래. 아까 1기가, 2기가, 3기가, 4기가를 볼 때는 실질적으로 1기가, 2기가 영역은 우리가 유저 어플리케이션에 돕니다. 4기가는 커널만 돌아요. 유저 레벨에서 이렇게 돌던 녀석이 4기가로 점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MMU라는 녀석이 가상을 실제로 바꿔줄 때 먼저 물어봐요. 너 도대체 누구니? 너 누구야? 아, 저 유저 레벨인데요. 어디 가려고? 4기가로 가려고 하는데 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데이터 또는 인스트럭션 그 익셉션이라고 하는 CPU 자체 하드웨어적으로 에러가 발생해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눅스 커널 코드는 lxl.linux.n라는 사이트에서 웹사이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커널 소스를 보다가 커널 소스에서 좋은 어떤 함수를 찾아낸 거예요. 그 함수가 어떤 헤드에 디파인 됐는지 찾아낸 거죠. 그럼 그걸 갖다가 내 어플리케이션에 갖다 쓸 수 있을까요? 못 써요. 왜 못 쓰냐면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때에는 4기가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섹션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시스템을 관리하다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라우팅 테이블을 본다든지 프로세스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유저 레벨, 우리가 프롬프트 단위는 다 유저 레벨이에요. 루트든 일반 유저든. 근데 이 유저 레벨에서 커널 안에 있는 메모리의 정보들을 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가령 여러분들 프로젝트 진행을 할 때 사장님 방에 있는 파일을 내가 필요로 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같이 짬뽕해서 뭘 만들어야 되는데
사장님 방에 막 한 번에 못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나는 사장님 방에 있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데 사장님 방에는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럴 때 방법은 사장님이 그 데이터를 우리한테 갖다 주면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커널 레벨로 갈 수 없으니까 커널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메모리 정보들 중에 유저 레벨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유저 레벨 영역과 공유를 합니다. 그게 PROC라는 디렉토리예요. 원래는 메모리예요. 파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수도 파일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2.4 때까지는 그거를 전부 다 관리를 했는데 2.4 하반기부터 2.6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뭐가 바뀌었냐면 그 이제 운영체제도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체제가 있고 또 하드웨어처럼 또 파트가 있잖아요. 이게 두 파트로 나눠서 시스 디렉토리라고 하는 또 수도 파일 시스템 하나 또 추가됐어요. 별도로. 전부 다 파일을 열면 파일은 보이지만 다 사이즈는 0인 메모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관리를 다 파일로 하니까 파일의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실제 메모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절대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돌고 커널을 이렇게 돈다 했잖아요. 이렇게 돌던 게 이렇게 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중간에 한번 잠깐 멈췄다가 가야 되죠. 그래서 인터럽트가 걸려요. 그리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소프트웨어 함수 호출에서 시행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으로 무조건 정해진 주소로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저기를 점프할 때는 하드웨어적인 스위칭에 의해서 점프를 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운영체제 개념이었고요. 거기 하다 보면은 이제 좀 아까 프로세서랑 스레드 얘기가 나와서 왼쪽이 리눅스 같은 일반적인 범용 운영체제라고 불리는 RTOS랑 반대되는 개념이고 오른쪽이 이제 RTOS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제가 지금 텍스트 데이터 BS에서 스택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실은 컴파일러를 전공하면 저게 한 7가지인가 8가지 섹션이 더 세분화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딴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간략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힙도 없죠. 그냥 간단하게만 써놨어요. C 언어는 함수,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딱 3가지로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 함수가 저 텍스트에 들어가고 전역 변수 중에 초기화가 안 되어 있는 녀석은 BSS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0으로 초기화되고요. 왜냐면 그 롬이나 램 같은 메모리는 초기화시키면 0으로 초기화되고 여러분들 USB 메모리 안에 있는 플래시는 초기화시키면 1로 초기화돼요. 제 메모리니까 0으로 초기화되는 거고 데이터 섹션은 이제 전역 변수 중에 초기화를 해놓은 그것들은 다 데이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컴파일할 때 사이즈가 딱 정해져 버려요. 컴파일할 때 사이즈가 정해져요. 그리고 스택은 우리가 지역 변수죠. 런타임 때, 즉 메모리에 올라가서 CPU가 실행시킬 때 그때마다 지역 변수를 할당해서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컨텍스트 스위칭 할 때 컨텍스트가 뭐냐면 이게 컨텍스트예요. 이게 아까 그 우리가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면 CPU 명령으로 된다고 그랬죠? CPU 명령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CPU에 들어가서 실행을 시킵니다. 근데 실행시키다 보면 우리가 다시 다른 녀석으로 스위칭해야 되죠. 그럼 그때까지 내가 뭔가 작업했던 건 어딘가 백업 시켜놔야 돼요. 근데 프로세스면 프로세스에 관련된 어떤 메모리 영역에다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면 프로세서는 여기서 이렇게 그려놨듯이 얘랑은 독립적인 메모리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제가 A랑 B를 구해서 C를 구하는 함수를 구해오세요 하면 이제 창수가 조금 코딩하니까 sum이라는 함수를 잽싸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다 카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함수 이름들이 다 똑같아지겠죠? 여기에 올라가는 메모리들은 전부 다 이름만 몰라. 그러면 sum이니까 메모리에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그것과 매핑되는 주소가 서로 달라야 되는데 점프할 때는 메모리 그 심볼의 이름만 참조를 하거든요. 썸이 다 똑같으면 어디를 점프할지 모르죠. 근데 프로세스는 독립된 메모리니까 똑같은 이름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서 발생한 내용은 백업도 얘한테 시켜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컴파일할 때 이 사이즈는 고정된다고 그랬죠? 그 백업 어디다 해야 돼요? 바뀌는 영역은 스택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택이라는 용어는 알지만 실제 코딩을 할 때 스택을 사이즈를 잡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스택은 누가 하냐면 스케줄링을 담당하는 운영체제가 메모리 사이즈를 잡습니다. 윈도우즈 탐색기에서 가끔 여러분들이 파일의 사이즈를 딱 보면 속성에서 딱 봤을 때
실제 크기와 디스크 할당 크기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 크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에몰록으로 13kB를 할당한다고 요청하잖아요. 운영체제에. 그럼 13kB를 정확하게 운영체제에 할당해 주려면 한 바이트 이렇게 잘라야 될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나오겠죠. 대신 운영체제가 하는 일 로드가 올라가니까 어플리케이션 돌아가기 위한 메모리가 딸립니다. 그렇게 할당해 주지 않아요. OS는 어플리케이션 돌리기 위한 그 부가 처리예요. 번들 타임이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달리기 위해서 운영체제에 걸리는 시간은 최대한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로드도 줄이되 메모리도 줄이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수학 공식을 풀었더니 나온 게 4KB 정도면 적당하겠다 싶어서 4KB 단위로 할당해요. 이 4KB를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단위 사이즈로 쪼개요. 그래서 실제 크기와 저기가 달라요. 그 디스크 할당 크기가 좀 다른 거예요. 스택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용어는 알지만 우리가 스케줄러가 아니니까 스택 사이즈를 잡지 않습니다. 근데 RTOS는 잡아요. RTOS는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스케줄링 하거든요. 저기 보면은 연결돼 있죠? 끊을 수가 없잖아요. 저기 제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텍스트로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얘는 끊어지니까 그래 너는 이런 식으로 유저 레벨에서 내가 관리를 해줄게. 너는 이런 식으로 커널이 동작할 때 CPU는 슈퍼바이저 모드라는 걸로 돌아가요. 너는 그렇게 해줄게. 너는 이렇게 해줄게. 인터럽트 들어올 땐 또 틀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다른데 RTOS나 운영체제가 없는 펌웨어는 저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RTOS에서 어플리케이션 작성할 때는 각 태스크마다 똑같은 함수의 이름을 당연히 못 쓰겠죠. 점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저거를 RTOS를 지우고요. 저 밑에 지워진다. 지금 내 마법사인 줄 알았어. 이런 신기한 일이. 여기 그 프로세스라는 저 말 대신에 쭉 지우고 리눅스나 윈도우즈 써도 사실 맞아요. 우리가 리눅스나 윈도우즈는 굉장히 다양한 소스들로 구성되죠.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저렇게, 왜냐면 소스는 여러 개 무지하게 많은데 컴파일하고 나면 ZImage 하나 나오잖아요. ZImage 하나 나올 때에는 메인 함수 몇 개예요? 당연히 하나. 그죠? 메인 함수 하나당 프로세스 하나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구현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걸 하게 되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는 메인 함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부속품이니까. 그죠? 그리고 내가 디바이스 드라이버 함수를 작성할 때 내가 작성하는 함수의 이름은 당연히 다른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이름으로 밖에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점프가 안 되니까. 그죠? 맞아요. 제가 오늘 안드로이드 얘기하러 왔으니까 안드로이드를 좀 설명드리자면 안드로이드 코드를 딱 보면 제일 먼저 모든 소프트웨어의 어플리케이션은 전부 다 그걸 메소드로 부르든 함수든 부르든 간에 상관할 거 없이 메인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 함수나 메소드가 있어야 돼요. 그 자바도 메인이 있고 C도 메인이 있고 메인이 없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안드로이드 앱은 그 APK 파일을 R집 같은 걸로 열어보면 압축 파일로 되어 있고요. 실제 보면 안드로이드 앱에는 메인 메소드가 없어요. 그죠?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생명 주기를 발빙해서 알아서 온크레이트 때는 온크레이트 메시지. 그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이해돼요? 제가 안드로이드 배우면서 이해가 아니 라이프 사이클이나 이런 얘기 보면 이해돼요? 이해 안 되죠? 그죠? 스레드를 제어할 때는 스레드와 스레드 간에 서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없어서 핸들러를 둬요. 이런 얘기도 이해 안 되죠? 그냥 쓰라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네, 그거는 이제 지금 보자고요. 모르는 얘기 하면 안 되죠. 네, 발표자 소개. 원래 이게 핵심이었는데. 왜 그림이 안 나올 거예요? 전에는 안 나왔죠. 요게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고요. 안 나오네. 네, 아까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그죠? 이 그림과 좀 다른 네, 이 그림과 똑같아 보여요? 틀리게 보여요?
이 그림은 틀리게 보이네요. 같은 그림이에요. 달리 보이지만. 이게 안드로이드 어떤 아키텍처를 얘기하는데 일단 저거는 언어별로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리눅스만 왜 빨간색이냐면 저것도 약간 위트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저기는 들어가면 제대로 위험하다. 들어가면 일단 무조건 오픈해야 되는 GPL 라이센스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고, 그다음 이제 리눅스 보통 OS 커널은 어플리케이션, 그 C 언어하고 그다음에 어셈블리랑 같이 연동되어 있어서 리눅스는 빼고요. 위쪽 유저 레벨은 다 언어별로 색깔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파란색은 자바로 되어 있고, 녹색은 뭘로 되어 있어요? C랑 C++로 되어 있고요. 그럼 저기 노란색은 뭘로 되어 있죠? 버추얼 머신 안에는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잖아요. 주황색인가? 아무튼. 아까 달빈 얘기한 친구. 네. 달빈 얘기했잖아요. 네. 저기 무슨 언어로 되어 있어요? C 아닐까요? 네. C면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어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바 나왔을 때 하도 JVM의 속도가 느렸는데 러시아에 있는 대학원생이 그 어셈블리 코드 3줄을 바꿨더니 속도가 1.5배 빨라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다 원래 실제 버추얼 머신은 전부 다 자바 코드, 그 다음에 일부 C 코드 약간 있는데 거의 어셈으로 되어 있어요. 성능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에서 공부하는 그 수많은 20권 이상 나오는 책들은 전부 다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는 그 밑단에서 정의한 API들을 불러다 쓰는 방법만 얘기한 거죠. 맨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요. 저게 APK 파일들. 근데 메인은 없습니다. 왜? 불완전한 코드라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스스로 실행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운영체제 안에 들어가서 운영체제가 실행시켜주기까지는 실행이 안 돼요. 오브젝트로 돼 있으니까. 여러 개의 C 파일을 한 파일로 만들 때에는 각각의 C 파일을 오브젝트로 만들고 오브젝트들을 링킹해서 한 파일로 만드는 거죠. 그게 ZTM이잖아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원래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오브젝트로 돼 있겠죠. 당연히 불완전하다고요. 오브젝트 파일 실행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 실행시켜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에서 나오는 그 APK도 누군가 실행시켜줘야 되는 불완전한 코드고요. 안드로이드 앱에서는 3단 분리 변신 합체를 합니다. 그래서 1호기가 APK예요. 2호기가 프레임워크이고 3호기가 계속 얘기 나왔던 달빅 엔진입니다. 그 세 개가 다 합쳐졌을 때 저 맨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 어플리케이션 두 개, 어플리케이션과 프레임워크 저거 전체가 다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어플리케이션 밑에 뭐가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있고 라이브러리 밑에 커널이 있고 똑같죠? 아까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 실제 그 순수하게 C로만 작성해가지고 그게 돌아가는 걸 보여줘요. 컴파일 방법만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틀리거든요. 리눅스도 어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 커널로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는 아까 하나, 둘, 셋, 네 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변신 합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 두 개 이걸 하나로 합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 커널 똑같잖아요. 안드로이드 폰에 당연히 리눅스 올라가잖아요. 안드로이드는 운영체제 이름? 아니죠. 플랫폼이죠. 플랫폼은 뭐 다 얘기해야 되냐면 CPU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안드로이드는 어떤 CPU에서만 돌아가요? ARM이라고 하는 ARM에서만 돌아갑니다. X86에서 ARM을 돌리자라고 하는 얘기가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돌아가지만 공식적으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사이트에 들어가면 X86 얘기는 빠져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를 어떤 단말기를 만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하드웨어 팀에서 그거를 32비트 중에는 ARM도 있지만 밉스도 있고 X86도 있고 파워P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난 파워PC 쓰겠다고 그 사람이 설계를 해놓은 거야. 돼요, 안 돼요? 옛날엔 됐어요. 옛날에 한 5년 전만 해도 옛날에는 하드웨어 개발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는 이윤을 남기려면 원가를 절감해야 되죠. 그냥 그때는 하드웨어 팀이 더 셌어. 그래서 그냥 우리 소프트웨어가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요새는 안 해요.
펌웨어 배울 때 성능 올리려면 어셈블리 써야 된다고 아직까지도 고집하는 일부 그런 분들이 계세요. 베스트셀러 책도 나오고 있고 저보다 더 많이 팔리는 분이 계세요. 제가 절대 이게 꿈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오히려 C 언어만 쓰도록 CPU 코어랑 CPU 내부를 뜯어 붙여줘요. 그런 시대예요. 제가 강의할 때마다 가끔 얘기하는 거. 그래서 제가 운영체제는 나중에 칩으로 나올 거라고 맨날 분명히 나와요. 분명히 나와요. ARM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리눅스, 우리 안드로이드 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무지 많죠. 오픈GL, ES, 자바니, 시니 해가지고 불러들일 수 있는 함수의 개수 무지 많을 거예요. 그죠? 무지 많은데 그런 것들 다 래핑 함수예요. 실제 OS의 핵심 커널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딱 몇백 개의 함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편하게끔 래핑한 거예요. printf라고 하는 함수는 문자를 여러분들 맨날 모니터에 출력하라고 하는데 인베디드 타겟 보드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없죠. 휴대폰에 모니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없죠. 그래서 모니터 타겟 보드에 모니터가 없는데 printf 돌아가요. 왜? printf는 원래 문자열을 모니터가 아니라 스탠다드 아웃풋 디바이스에 라이트하라는 함수예요. 모니터가 없을 때 단말기에서 스탠다드 아웃풋 디바이스는 시리얼 통신입니다. 글로 찍혀. 그러니까 printf는 원래 시스템 로우 레벨, 우리 유닉스 공부하다 보면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로우 레벨 펑션들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 작성을 해야 돼요. 리눅스에서 자바 구현하려면 그걸 가지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들을 편하게끔 만든 게 헤더들이에요. 이 헤더를 유저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우리들을 위해서 만든 헤더입니다. 근데 그 헤더에 나와 있는 건 사실은 실질적인 함수를 우리가 쓰기 편하게 한 번 더 다시 디파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까보면 어플리케이션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무궁무진하고 셀 수도 없고 엄청나게 많지만 리눅스에서 그것도 ARM 기반의 리눅스에서 커널 코드를 보면 실제 370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궁금하면 이따가 lxl.linux.no에 그 커널 코드 들어가서 아키텍처 밑에, 암 밑에, 커널 밑에 폴스.s라고 하는 어셈블리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sys 언더바 어쩌고 나오는데 그 sys가 어플리케이션과 1대1 매칭되는 실제 시스템 콜 함수예요. 현재 버전으로 370개 정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건 별로 늘지도 않아요. 2.4 때는 그게 250여 개밖에 안 됐었습니다. 이걸 뭘로 바꾸면 돼요? 하드웨어 로직으로 만들면 칩으로 나오겠죠? 그럼 OS도 칩, CPU도 칩, 2칩 나눌까요? 1칩 나눠요. 나중에 우리가 칩 고를 때 아 이거는 윈도우즈가 깔려있는 칩이구나 그냥 팍 박아버리면 깔려있는 거예요. 이제 설치도 없어. 이건 우분투가 깔려있는 CPU에 그냥 팍 박아버리면 돼요. 대신 왜? 왜? USB에다가 리눅스 설치해서 뽑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심하네요 그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텔에서는 그 슈퍼컴 쪽에서 지금 한 가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유명한 그 마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슈퍼컴에 맞는 OS에다가 아예 CPU 내에다가 혼성적으로 그 올리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미 10년 전에 자바가 처음 나왔을 때 자바 전용으로 만들어진 운영 체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바를 돌리기 위한 CPU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CPU, 여러분 휴대폰에는 ARM11 다음 버전이 ARM 코텍스 어쩌고저쩌고 불리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옛날 피처폰이라고 불렸던 예전 폰 ARM9 코어 때까지는 여러분들의 클래스 코드라고 불리는 바이트 코드를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해주는 자젤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엑셀레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ARM11 이후부터 지금 우리가 쓰는 거에 빠졌어요. 왜냐면 쓸 필요가 없거든요. 예전 그 피처폰에 들어갔던 ARM9까지는 우리가 그 그래픽 연산이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플로팅 연산 많이 쓰잖아요. 특히 3D 할 때. 그 플로팅 연산을 그 32비트 CPU에서 유일하게 그 ARM 프로세서는 지원 안 했어요. 왜냐면 그걸 쓰게 되면 전력 낭비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지원 안 했는데 ARM11부터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이나 아이팟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됐죠? 늘리잖아요 이거 처음 받으면 이거부터 하죠 이거 그죠? 벡터 그래픽 비트맵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벡터 그래픽은 반드시 플로팅이 지원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예 그런 구조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소프트웨어 얘기할 때는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밑단의 하드웨어까지 같이 밀접하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로만 알고 있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웨어까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거기서 이렇게 조금 더 연관을 지으면 시스템 매니아께서 조금 더 보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실제로 그냥 리눅스예요. 그래서 C코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일반 C코드로 컴파일하면 돌아가질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얘도 떨어져 있고 얘도 떨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둘 간에 독립적인 프로세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시행될 때 이 안에 들어가려면 아까 인터럽트가 걸려야 되고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녀석이 시스템 라이브러리예요. 아까 헤더들은 유저 라이브러리라고 그랬죠. 이건 코딩할 때 컴파일하고 실제 컴파일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시스템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얘기하는 glibc라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바이너리 코드로 되어 있고 실행 코드예요. 프로세스예요.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저기서도 똑같이 안드로이드도 그게 자바로 만들었던 C로 만들었던 뭘로 만들었던 간에 무조건 리눅스 기반에서 돌아가니까 라이브러리를 가야 돼요. 라이브러리를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자바로 만들어도. 죄송해요. 이게 한 클릭하면 5분 정도는 여기로 가야 돼요. 이 중에 libc라고 있죠? 있어요? 이 libc라는 게 원래 우리 GCC로 기반의 일반적인 리눅스는 GNU에서 만든 C 기반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glibc라고 해요. 당연히 라이브러리의 라이센스는 뭘로 되어 있겠어요? GPL. 근데 안드로이드는 GPL이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아파치 퍼블릭 라이센스하고 버클리 소프트웨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BSD 라이센스예요. 이유는 소스 코드를 갖다 쓰더라도 내가 원하면 오픈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려더니 glibc가 걸리죠. 또 glibc가 사실 좀 무거워요. 기능이 많아서. 그래서 glibc를 죄다 드러내고 뭘로 바꿨느냐? BSD 유닉스에서 사용하는 libc로 바꿨습니다. 저기까지 무조건 가야 돼요. 여러분들 APK 파일들이. 그냥은 안 가요. 왜? 우리 안드로이드 앱에서 설치할 때 혹시 바탕화면에서만 설치되는 거 본 적 있어요? 무조건 여기에 설치되죠? 딴 데 설치됩니까? 안 되죠? 이유가 있어요. 불안전하니까. 들어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개가 분리합체되니까 여기까지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libc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C 언어로 만든 코드도 libc로 가야 되는데 안드로이드 레벨에서는 C 언어 코드가 안타깝게도 저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libc로 가려고 했더니 중간에 파란색의 자바로 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갈 수가 없어요. 가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 GCC hello.c를 아무 옵션 주고 아니 아무 옵션도 안 주고 그냥 컴파일하면 a.out이 나오는데 이 a.out을 파일이라는 명령어로 확인해 보면 shared library, 윈도우즈에서는 DLL이라고 그러죠. 이 shared library, 왜 shared library냐면 어플리케이션이 여기 하나가 아니라 무지하게 많겠죠. 어플리케이션마다 다 라이브러리를 따로 주면 메모리 남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무지 많아도 라이브러리 하나 두고 공유해서 쓴다라고 해서 shared library, 즉 독립적인 영역이고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shared library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GCC 한 다음에 아무 옵션을 안 주면 무조건 shared library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저 위로 가니까 저 libc로 못 간다고요. shared library 방식으로 컴파일하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옵션을 따로 줘요. -static이라는 옵션을 주면 shared가 아닌 static library 방식으로 저 라이브러리가 C 코드 안에 들어갑니다. 박혀요. 그럼 굳이 밑에 라이브러리 갈 필요가 없죠.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실행. 이해되셨어요? 그런 게 구조적으로 많이 틀리고요. 이런 얘기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좀 더 하겠습니다. 아니, 뭐 이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서울에서 아마 제가 전자신문하고 10월달부터 아마 강의를 할 것 같은데 그때 한번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고요. 저희 보시면
흰색 부분의 디렉토리들은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디렉토리들이잖아요. 참고로 아까 PROC라는 디렉토리가 있었고 여기랑 sys라는 디렉토리가 아까 얘기했던 원래는 메모리인데 우리 유저들이 편하게 보도록 파일처럼 보여지는 영역이에요. 일반적인 리눅스들이고요.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들이 안드로이드에서 추가된 영역이에요. 안드로이드에서 2.2에서 2.3으로 펌웨어 업그레이딩을 뭐 삼성에서 키스라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딩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있어요? 어디 업그레이딩 개념? 저희 시스템 폴더 노란색 왼쪽에 있는 시스템 폴더 밑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하고 라이브러리가 죄다 다 업그레이딩이 됩니다. 저게 안드로이드의 시스템 폴더예요. 그 다음에 저쪽 오른쪽에 보면 데이터라는 부분 있죠? 저기가 우리가 설치하는 앱들이 저기에 설치돼요. 우리는 유일하게 저 데이터 영역만 관리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펌웨어 업그레이딩하고 하는 것들은 다 시스템 영역으로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리눅스에서 안드로이드에서 리눅스는 그냥 라이브러리처럼 위에서 그 레이어들이 돌아가는 거 도와주는 것밖에 안 돼요. 나중에 인베디드 리눅스를 공부하다 보면 그 파일 시스템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인베디드 리눅스에서는 아까 얘기 나왔던 저널링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램 어떤 일부 영역을 하드디스크처럼 쓰는 램디스크라는 영역도 있어요. 램의 일부를 하드디스크처럼 쓰면 램에서 곧바로 올라가 버리니까 굉장히 빠르겠죠. 저 흰색들이 전부 다 램디스크로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도 다 램디스크로 만들어요. 빨라야 됩니다. 대신 단점이 있죠. 사이즈가 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백업이 안 되죠. 램에다 저장하면 어차피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리눅스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역이고요. 시스템 로고들이나 안드로이드 로고들은 전부 다 시스템 디렉토리나 데이터 디렉토리에 다 저장이 돼요. 왜냐하면 저 디렉토리는 플래시에다가 파일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플래시 파일 시스템이랑 플래시는 USB 메모리 같은 거니까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게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발할 때 개발할 때 우분투예요. 저도 저런 팬티 하나 있었어요. 사실 팬티가 중요한데 팬티를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저 개발할 때 BSP라는 게 뭐냐면 여기 안드로이드 보면 앱이 있고 이 하드웨어 자체를 돌리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하드웨어라고 하는 보드를 서포트 돌리기 위한 패키지,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을 뭉뚱그려서 BSP라고 그러고요. 개발할 때는 PC에서 개발해서 단말기에 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인베디드 전통 인베디드 리눅스 방식은 예전에 인베디드에서는 USB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USB를 구현하려면 USB를 제어하는 칩에 대한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프로토콜 스택이 있어야 돼요. USB 1.1과 2.0의 차이는 속도가 아닙니다. USB 2.0에는 속도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노멀 스피드, 풀 스피드, 하이 스피드 세 가지가 있는데 하이 스피드만 480이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전부 다 1.1하고 똑같은 스피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1.1과 2.0의 차이는 하드웨어 위에 올라가는 프로토콜 스택의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TCP/IP 어플리케이션 쓰려면 OS 커널 안에 당연히 네트워크 카드에 대한 드라이버 있어야 되죠. 그럼 그것만 있으면 돌아가요? TCP/IP 프로토콜 있어야지. 그래야 이게 무슨 패킷인지, IP 패킷인지 거기도 아까 TCP/IP 레이어가 나왔는데 원래 정식적으로 OSI 7레이어는 OSI라는 단체에서 만들어낸 표준이고요. TCP/IP 기반의 스택은 사실 스택 레이어의 표준은 없습니다. TCP/IP 표준은 IETF라는 데서 만드는데 그냥 다수개를 원칙으로 대강 정해요. 그래서 대강 4개 정도로 그냥 하자고 한 거지 공식적인 표준이 없어요. 그래서 대강 4개로 하는데 대부분은 트랜스포트 레이어도 거치고 하지만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IP 레이어로 떨어지는 어플리케이션 하나 있죠. 핑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은 IP 레이어랑 똑같은 레이어 ICM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TCP나 UDP를 안 거치는 어플리케이션은 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레이어가 있으면 핑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 패킷을 까봐야 되는 누군가 있어야 되죠. 이게 스택이에요. 블루투스, 직비 다 구분하는 거 다 스택입니다. 그러니까 USB도 구현하려면 스택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리눅스 2.3 때까지는 USB 스택이 커널 내에 디폴트로 잘 지원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핫 플러그업을처럼 플러그 앤 플레이 CD 넣어도 잘 인식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뺄 때도 버튼 눌러도 인식도 안 되고 이젝트 눌러야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되죠. 2.6부터 확 달라진 게 USB랑 사운드 쪽이고
그래서 USB가 2.6부터 바뀌었고 그걸 가지고 이 녀석 개발할 때는 그래서 예전 전통적인 인베디드 리눅스에서는 이더넷 케이블로 TCP/IP로 파일을 전송했는데 지금은 뭘로 해요? 뭘로 해요? USB로만 개발하고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 연결이 예전에는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USB로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할 때 보면 여기 이제 그 BSP 소프트웨어는 무조건 리눅스가 있어야 되고 안드로이드 쪽 BSP는 페도라, 레드의 센토스, 수세 같은 레드의 계열 절대 못 써요. 물론 쓸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안드로이드 BSP를 컴파일하기 위한 환경 리눅스예요. 그러니까 쓸 수도 있겠죠. 하려면. 그쵸? 근데 누구도 그렇게 안 했으니까 소위 말하는 삽질이라는 걸 할 거고요. 대부분 성공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뭘로 하겠어요? 그냥 우분투 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BSP는 100% 우분투에서 개발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우분투를 쓰게 되고 요걸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 윈도우즈에서 보통 이제 저는 완전히 리눅스만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윈도우즈도 쓰고 뭐 또 하니까 그러려면 이제 저랑 가상 머신을 좀 쓰잖아요. 근데 요새는 우분투에서 또 우분투를 개발할 때도 가상 머신을 쓰라고 제가 알려줘요. 왜냐면 프로젝트 하나당 PC 하나씩 딱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보통 안 주잖아요. 프로젝트 하나당 저 버추얼 머신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여기 프로젝트 진행할 때 우분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칩시다. 팀원들 이만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분투를 다 깔라 그래. 각자 다 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동안 회사는 다 투자하고 있는 거죠. 아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중에 한 명만 고생합니다. 그죠? 누구지 몰라도 한 명만 고생합니다. 그걸 가지고 보통 우분투에서 패키지 다 설치하고 개발 환경을 다 해놓으면 3기가 좀 안 돼요. 한 3기가 정도 되나? 그 정도면 DVD 하나 나오죠? 그 DVD로 백업을 딱 해놓으면 다음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카피만 해서 불러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개발할 때 개발 환경 그대로 남기고 또 인수인계할 때도 편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할 때도 또 리눅스는 같은 리눅스 코드를 개발할 때도 우분투 또 버전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컴파일하는 GCC나 ARM 기반의 GCC도 어플리케이션이니까 그 우분투 데스크탑 버전에 맞는 라이브러리 디펜던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친구는 우분투 8점대에서 있고 이 친구는 11점 단계로 했는데 여기선 돌아가. 줬더니 돌아가지 않는데요. 문제는 이 친구가 갑이에요. 그럼 얘는 깨갱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개발할 때 제일 좋은 건 표준화 단계를 플랫폼하는 게 좋고요. 그 표준화 때문에 나왔던 게 이클립스죠. 이클립스는 원래 IBM에서 웹스티어라고 해서 90년대 후반쯤에 그 웹서버나 DB 서버들을 중간 단계 3타이어 기반으로 좀 제어해주는 로드 밸런스도 해주고 뭐 또 해주는 그런